배워봅시다. 첫 번째 지문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24페이지. 자,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멘토 때 어차피 이제 문학이랑 비문학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거를 쌤이 이제 프린트로 뽑아서 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멘토 때 보는 비문학 교재나 이런 것보다 요게 글 내용이 막 더 복잡하거나 하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쓰이는 어휘가 조금 더 까다로워, 좀 더 어려워, 한자어도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어휘를 바탕으로 한 문장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좀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요거를 지금 5월 마지막 주까지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이랑 비문학 좀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과 중1, 3에서 배우는 교과의 개념이 좀 담겨 있는 이런 작품들을 좀 이제 배워볼 거야. 그래서 오늘 요 문학 작품 배우는 거는 이 작품 자체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시험 치게 되는, 이번에 기말 때 시험 치게 되는 문학 개념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제 다뤄보고자 작품 좀 선정했고, 그래서 5월 한 마지막 주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을 하다가 이제 기말 대비되면은 또 이제 이 기말 이 학기 집중적으로 이제 내신 집중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방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2학기 때 또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법이 중학교 2학년 때 문법 중에서 되게 어려운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학교 2학년 전체에서 배우는 문법 하나인데, 그 문법을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그거 대비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문학이랑 비문학 이제 읽기, 독해를 계속 이제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비문학 독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읽기야. 그러니까 이 독해 문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이 글의 내용을 이해를 안 하잖아. 안 하고 못 하더라도 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해. 이해 못해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 그냥 부분의 의미만 가지고 그냥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거의 80% 이상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고3까지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런 식의 읽기가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2년 뒤죠. 2년 뒤에 지금의 시기에 이제 모의고사나 이제 내가 생판 처음 보는 글을 읽고 그거를 그냥 이제 끼워 맞추기 식의 문제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지문을 읽고 내가 이해한 상태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어떤 힘이나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 연습들을 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 읽기에 정답이 있느냐라고 하면 글 읽기에 정답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는 방식이랑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목표는 똑같아야 돼. 그게 뭐냐면 이해야. 이해라고 하는 목표는 똑같은데 방법은 미세하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막 100%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수업 시간 안에는 만약에 나라면 이 글을 이렇게 읽었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표시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면 이 부분을 그렇게 읽었을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생각까지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비교해 보면서 읽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문학 지문 읽기로 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비문학 지문 읽기 자체가 사실은 되게 지루한 작업이거든. 왜냐면 내가 관심 1도 없는, 재미 1도 없는 글을 이제 계속 집중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쉽지 않고요, 정신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의 지문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할 거야. 그래서 하나의 지문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거를 계속 이제 집중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좀 피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견뎌내면서 하다 보면은 글 읽는 힘이나 생각하는 힘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거는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비문학 지문 읽으면 제목이 없죠? 제목이 없는데 여기 제목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며 읽기라고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예측하며 읽기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윤리적 이기주의라는 말이 보임과 동시에 우리는 예측하면서 동시에 궁금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뭐야? 나만을 위한 겁니다. 맞죠?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 위한 거야. 그런데 윤리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며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이치에 맞는 어떤 사고와 행동을 뜻합니다. 맞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 그래서 이 윤리라고 하는 단어랑 좀 비교되는 단어가 바로 도덕이죠. 도덕. 윤리와 도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윤리와 도덕은 어떻게 다른데? 윤리는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 100% 다 적용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굳이 조금 이제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윤리는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또는 반드시 해야 할 무언가를 뜻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 안 돼. 돈을 훔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판단해야 할 것들, 이치에 맞게 판단해야 할 것들이 윤리적인 거라면 도덕은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의무성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노약자석이 있는데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안 앉으려면 안 앉을 수 있고 앉으려면 앉을 수도 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는다거나 윤리적으로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지하철에서 남들 아무도 안 앉는 노약자석에 내가 앉아가지고 폰게임을 막 하고 있어. 킥킥거리면서 친구들이랑. 그러면 사람들이 부도덕하다고 비난할 수는 있겠지. 맞죠? 부도덕하다고 비난할 수는 있겠으나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왜? 어찌됐건 간에 카드를 치고 내가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 도덕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 도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하지 못할 몹쓸 짓을 하는 건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그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기주의와 윤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뭔가 멀게 느껴져. 왜? 이기주의는 나만을 위한 것이고 윤리적인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마땅히 지켜야 할 무언가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얘네가 그럼 왜 묶여있지? 라는 것부터 우리가 궁금증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궁금증을 가진 상태로 넘어가 봅시다. 타인의 이익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이 도덕적 사고의 기본 전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다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보통 윤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자신의 이익에 따른 행위를 강조하는 윤리적 이기주의는 이러한 상식적인 도덕적 신념에 도전합니다. 자, 여기서 끊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면 윤리적 이기주의의 뜻이 나와 있죠. 그게 뭔데? 자기 자신의 이익에 따른 행위를 강조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윤리적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리적 이기주의는 상식적인 도덕적 신념에 도전한대. 상식적인 도덕적 신념이 뭔데? 앞에 나와 있는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돕는 것을 말하는 거죠.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 신념에 도전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도전이 그러면은 뭐 때문에 도전하는 거겠어? 결국은 이익 때문이겠지. 이기주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윤리적 이기주의는 인간이 갖는 유일한 의무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기주의겠지. 맞죠? 자, 그래서 따라서 단지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뭔데? 윤리적 이기주의입니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뭐냐?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 할 의무가 없다. 윤리적 이기주의. 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의무이다. 인간의 유일한 의무이다. 따라서 이거를 이제 반대로 역접해가지고 반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는 할 의무가 없다. 사실은 윗말이랑 아랫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얘를 반대로 바꾸고 얘를 반대로 바꿔가지고 둘 다 참이 되게 하는 거지. 위에 것도 참이었으니까 아래 것도 참이. 여러분도 혹시 그거 배웠습니까? 그 명제 중에 역, 이, 대우 뭐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운 사람들 거 아니면? 예, 이게 그거죠. 이게 참이면 이거의 역이 이거잖아. 이거의 역이 이거고 이거의 반대가 이거고 이거 반대가 이거니까. 그럼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 된다. 이제 이게 수학적 명제죠. 여하튼 두 번째 문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윤리적 이기주의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타인도 돕지 않지만 타인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타인을 돕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적인데 윤리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윤리적인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리적 이기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단지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옳은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윤리적 이기주의는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거나 단기적으로 가장 많은 쾌락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또 아니래요. 자꾸 아니랍니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행위를 올바른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기 파멸을 불러오는 쾌락 행위를 승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윤리적 이기주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타인을 돕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나에게 장기적으로 이득이 돼야 돼. 맞지? 자, 그러니까 자기 파멸을 불러오는 쾌락 행위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크게 보자면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타인을 돕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윤리적 이기주의는 타인이 돕는 것이 만약에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도와라. 왜? 그게 다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이기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이기주의니까 왠지 모든 쾌락을 다 찾아서 할 것 같지만 만약에 그 쾌락을 쫓다가 내가 나를 파멸로 이끌어, 맨날 술 먹다가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어, 맨날 게임하다가 게임 중독자로 만들어, 또는 마약에 손대가지고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 그런 것들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자기 파멸을 불러오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그런 쾌락 행위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윤리적 이기주의는요, 타인을 돕는 행위, 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기 파멸을 불러오는
쾌락 행위를요 승인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 이익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이기주의는 이기적인 행위를 옹호할 것처럼 보입니다. 왜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 자, 그러나 윤리적 이기주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위할 경우 이타적으로 행위할 수 없다고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인들의 협력이 필요해. 협력이 필요하네. 그게 뭐야? 우리가 사는 사회잖아. 자, 그래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타인들의 협력을 얻을 수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자는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타적으로 행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이타심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동기인 자기 이익에 호소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타심을 가져. 백날 시켜도 안 돼. 근데 이타심을 가지는 게 너한테 이익이 돼 라고 하면 그때는 이타심을 가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이 이타적인 행위를 이끌어내는데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끊으면 역설적인데 뭐가 역설적입니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기심을 실현하려면 뭘 해야 돼? 이타적으로 행위해야 돼. 서로 앞뒤가 맞지 않죠.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모순적인 상황인데 사실은 그 속에 또 다른 어떤 삶의 진실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행위를 담고 있는 상황을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모순적이게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이타적인 행위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윤리적 이기주의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표시부터 합시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타적으로 행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무엇을 얻을 수 없는데 협력을 얻을 수 없어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끝이죠. 중심 내용은. 왜? 지금 나와 있는 뒤에 있는 내용은요, 전부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그냥 반복해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뭔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사람들은 이타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한데?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끝이죠. 물론 이러한 윤리적 이기주의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만 볼 수는 없대요. 사람들에게는 타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낳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윤리적 이기주의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두 문장 읽어봤더니 자, 윤리적 이기주의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만 할 수 없다며. 그 왜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부정적인 면, 한계점이 나오겠지. 맞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람들에게는 타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낳는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세상이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지. 그러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세상에 욕심쟁이들도 많고 나쁜 사람들도 많아. 왜 그런데? 타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행동할 때 내가 아주 큰 이익을 얻을 때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이기주의는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면 철저하게 부도덕한 행위도 옹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또한
윤리적 이기주의는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등의 극단적인 이타적 희생, 남을 위한 희생을 도덕적 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행위자의 장기적인 이익 가능성을 손상시킨다고 보기 때문이야. 따라서 윤리적 이기주의는 타인의 이익이나 도덕적 가치와 관련하여 비판의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지금 말을 어렵게 꼬아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야. 비판의 여지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윤리적 이기주의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만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세 가지 근거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타인의 이익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야. 이게 1번이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윤리적 이기주의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철저하게 부도덕한 행위도 옹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윤리적 이기주의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등 극단적인 이타적 희생을 도덕적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세 가지 근거.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윤리적 이기주의의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타인의 이익 무시. 한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 다음 두 번째, 부도덕한 행위. 옹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극단적 이타적 희생을 도덕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개인의 이기심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도덕적이지 않아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질문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54페이지. 다음 서스펜스. 영화 얘기입니다. 추억? 시끄러워서? 뭐라고? 죽기다. 근데 또 이게 너무 따뜻한 거 있다. 나중에 또 더워가지고. 봅시다. 자, 서스펜스. 영화 용어입니다. 자, 볼게요. 영화를 보면서 관객은 사건이 자신의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등장인물이 다가올 위험을 모른 채 사건에 휘말리는 장면들을 마주할 때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에 몰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몰입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심리 및 정서적 반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중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감을 유발하면서 관객이 영화에 몰입하도록 하는 영화적 특성을 뭐라고 한다? 서스펜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 스포 당하면 뭐가 줄어들게 됩니까? 서스펜스가 줄어들게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서스펜스인데, 자, 몰입해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심리 및 정서적 반응인데 스포 당하면 어떻게 돼? 이미 다 알게 돼버리잖아, 뒷내용을.
그러면 서스펜스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스포일러는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진짜 범죄는 아니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다? 바로 서스펜스. 서스펜스란 극중 상황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유발해서 영화에 몰입하도록 하는 특성입니다. 자, 이 문단의 서스펜스의 정의가 끝이죠, 그냥. 자, 이 서스펜스라고 하는 건 극중 상황에 긴장과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화에 몰입하도록 하죠. 자, 다음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영화 감독은 관객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서스펜스를 활용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감독의 의도와는 달리 관객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스펜스를 활용하려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관객의 궁금증과 관심을 자극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자극만으로 서스펜스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스펜스는 스크린을 마주하고 있는 관객들이 감독의 의도에 따라 긴장감과 불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구현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서스펜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인간의 심리와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측하고 계산된 거라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감독의 예측에 따라 계산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에 대한 굉장히 높은 이해와 통찰. 통찰이라고 하는 게 단어의 뜻이 뭡니까? 자, 통찰이라고 할 때 이 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꿰뚫다라는 거야. 찰은 뭐야? 보다라는 거죠. 관찰하다 할 때 찰자. 그래서 통찰은 꿰뚫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꿰뚫어 보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꿰뚫는 것도 꿰뚫는 거고요. 이렇게 꿰뚫는 것도 꿰뚫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장자리만 꿰뚫는 것이 진짜 통찰이겠어? 아니면 핵심, 본질, 가운데에 있는 중심을 꿰뚫는 것이 바로 진짜 통찰이겠어? 이 중심을 꿰뚫어야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 통찰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을 꿰뚫어서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야?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것, 살피는 것을 통찰이라고 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건 뭐 모든 예술작품이 다 마찬가지야. 예술작품이 내가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사람들이 무엇에 감동을 느낄지를 내가 알아야 돼. 맞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작품이 다 인간의 심리와 정서에 대한 높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한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 감독이 해야 되는 건 뭔데? 자, 관객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서스펜스를 활용하는데, 이 서스펜스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인간의 심리와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다.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결론 내용, 요거 잘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길게 풀이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1문단, 2문단 읽었을 때 느낌이 좀 있죠? 이 글은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문장들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맞죠? 자, 볼게요. 자, 서스펜스 구현을 위해서는요, 인간의 심리 정서에 심리와 정서를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문단. 서스펜스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답니다. 얼굴이나 사물 등을 클로즈업하는 촬영 기법. 자, 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상황을 한 화면 안에 편집해 보여주는 몽타주 기법. 그리고 효과적인 음악이나 음향 효과 등을 통해서 관객들의 정서적 반응과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자, 하지만 서스펜스를 구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영화 속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 즉 관객에게 전달되는 서사적 정보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나리오 작업 과정에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방법을 전부 찾아보면 일단 첫 번째 뭔데? 클로즈업하는 방법. 자, 다음 두 번째 몽타주 기법. 세 번째 음악이나 음향 효과. 자, 그런데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뭐다? 서사적 정보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방법. 구현 방법. 자, 그래서 첫 번째 클로즈업. 두 번째 몽타주 기법. 다음 세 번째 음악이나 음향 효과. 네 번째 서사적 정보량 조절. 자, 그래서 이거는 시나리오 작업 과정에서 결정된답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을 보면요. 서사적 정보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 세 가지가 있다면 그럼 밑에는 당연히 몇 개가 나오겠어? 세 개가 나오겠지. 자, 내가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봐야겠죠. 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객에게 등장인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랍니다. 자, 효과적인 방법은 관객에게 등장인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 등장인물은 자신에게 다가올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사고가 일어날 장소에 가지만 관객은 등장인물에게 다가올 위험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제시된 사실에 대해 궁금해하기보다는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관객의 불안감이 증폭하게 되고요. 이러한 불안감은 결과가 예상은 되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기인하게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예상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무엇을 느낀다? 우리는 불안감과 긴장감을 느껴. 그러니까 난 다 알고 있어. 제가 위험에 빠질 거라는 걸. 그런데 위험에 빠지는 길로 제가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 긴장감을 느껴.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큰일 나겠네. 위험에 빠지겠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사적 정보량을 조절하는 방법. 첫 번째, 등장인물보다 많은 정보 제시하는 것. 자,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결과는 예상돼.
근데 확정은 안 된 상황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 불안감을 크게 느껴. 이게 이제 서사적 정보량을 조절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또 다른 방법은 관객에게 등장인물보다 더 적은 정보를 주는 것이다. 등장인물보다 더 적은 정보.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관객은 등장인물에 비해서 사건의 전말이나 상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건과 관련된 숨겨진 진실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며 긴장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에도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되는 결과보다 제시되는 사실 자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영화를 몰입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등장인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결과보다 제시되는 사실 자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몰입하게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등장인물보다 더 적은 정보. 자, 그래서 제시되는 사실 자체. 대한 궁금증으로 의 궁금증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제시되는 사실 자체의 궁금증을 통해서 영화에 뭐 하게 된다? 몰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객과 등장인물에게 똑같은 정보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대개 관객이나 등장인물 모두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순차적으로 진실에 접근해 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객은 등장인물이 겪는 상황을 마치 자신이 겪는 일처럼 느끼면서 등장인물에게 몰입하게 되고 등장인물과 심리적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실에 접근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과 심리적 동질감을 얻게 된다. 자, 그래서 3번은 똑같은 정보.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실에 접근해 나가고요. 등장인물과 심리적으로 동질감을 얻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87. 자, 다음 근로 점유 세제. 자, 요거까지 하고 이제 문제 여러분들 풀고 나서 잠깐 쉴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근로는 뭡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 자, 그러면 장려는 뭔데요? 장려가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권장하는 겁니다. 권장하는 거.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장려야. 맞죠? 세제는 뭘까요, 그러면? 세탁기 돌리는 거? 세제? 이거 아마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걸요? 세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제도, 쉽게 말하면 세금제도야. 세금제도. 그걸 세제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세금제도를 뜻하겠죠. 맞죠? 또는 일을 장려하려고 하는 세금제도를 말하는 거겠지.
맞죠? 그래서 그거를 근로장려세제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일 하고 싶나요? 안 하고 싶어? 근데 일을 해야지 꿈을 펼칠 거 아니야. 꿈이 없어? 시윤이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왜? 힘들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 그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일하면서 살아갈 날이 더 많을 텐데. 하여튼 근데 맞아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뭐 누구나는 아닐 수도 있겠지. 나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막 싫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찌됐건 일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래도 조금의 재미라도 좀 느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난 재미없는 거 죽어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재미를 느끼고 있는 일들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뭔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하튼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세금 제도라는 건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 공동체,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좀 나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급여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조건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수급자에게 현금급여는 최저 생계비에서 수급자의 소득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큼을 지급합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글 내용을 읽고 정리하고 할 때 이건 이제 연습 과정이잖아, 그치? 실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실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실전 모의고사를 하게 되면은 실전 모의고사에는 글의 제목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목이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 과정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글의 제목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하며 읽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로장려세제, 우리가 여기 있는 어휘의 의미를 다 안다라고 했을 때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세금 제도를 뜻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읽으면서 이게 핵심이 아니겠구나라는 걸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꼭 이 문단을 읽었다고 해서 이 문단 바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야. 읽으면서 쭉 읽은 다음에 여기까지 읽어봤더니 여기서는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읽었을 때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걸 굳이 막 오버트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준다. 최저 생계비에서 소득을 빼고 남은 금액만큼 준답니다. 여기 끝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급여 방식은 수급자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쭉 소득선이 있다고 칩시다. 기초생활보장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150만원 선까지 커트라인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최근까지 계속 149만원을 벌어가지고 자꾸 만원이 부족하잖아, 그치? 최저생활 기준에. 그래서 1만원씩 한 달마다 지원받았어. 150만원에 모자라니까.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5일 출근해. 근데 옆집에는요, 한 달에 80만원 벌어요. 왜냐면 주 3일 출근하거든. 근데 얘는 150만원 아래이니까 보조금을 얼마를 받냐면 70만원을 받는 거야. 왜? 150만원까지를 맞춰주는 거니까.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맞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 5일 출근하고 싶겠어? 주 3일 출근하고 80만원 벌면 어차피 나라에서 70만원 줄 건데 뭐하러 열심히 일합니까?
맞지? 이 구간에 놓여 있는 사람들, 요 구간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약화시키겠지. 맞죠? 자, 그래서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을 경우 현금급여를 지원받아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유지하므로 실질소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실질이 뭐야? 실제로, 진짜로 뭐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진짜로 의미 있는 이런 것들. 맞죠? 자, 그러면 실질소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번 돈에 플러스 지원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진짜로 내가 얻게 되는 이 돈의 모든 양을 실질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항상 유지할 거야. 왜? 150만 원은 나라에서 늘 맞춰줄 거니까. 맞죠? 유지함으로 굳이 근로활동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맞지? 자, 그래서 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이 중단되므로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151만 원을 벌어버렸어요. 불싸. 큰일 났네. 나 지원금을 못 받아. 그러면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급여만 더해주는 게 아니라 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은 뭐 병원비나 이런 것들도 거의 무료로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151만 원 벌어버린 것 때문에 버스비랑 병원비랑 이런 거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해봐봐. 오히려 손해겠지. 맞죠? 그래서 급여의 지급이 중단되므로 현금 이외에 의료나 주거 등 종류별로 지원되던 현금급여로 전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생활 수준이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또한 자활이 무슨 뜻일까요? 앞에 봐. 자활이 무슨 뜻일까요? 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나 스스로. 활은 뭐야? 활동하다, 움직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거, 스스로 일어서는 거, 스스로 활동하고 행동하는 거를 자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활에 대한 수급자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이 주어지므로 수급자들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려고 한다. 안주가 무슨 뜻이에요? 맞습니다. 안주는요, 한자 그대로 하면 안은 편안하다라는 거고 주는 뭔데? 주차하는 거, 멈추는 거야. 그래서 편안해서 멈추는 걸 안주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쭉 내용 한번 정리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이 기초생활수급은요, 수급자의 일할 의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럼 열심히 일 안 하겠지. 그리고 그러면 자신이 이 가난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회는 계속 뭘 해야 되냐면 동기를 유발시켜줘야 돼. 내가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 욕심을, 이 동기를 계속 이끌어줘야 돼요, 사회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소극적으로 변하겠죠. 그렇죠? 자, 다음. 한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합니다. 자, 차상위 계층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여러분들 진짜 생소한 말이에요. 차상위 계층. 자, 여기에 차상위 계층에서 차가 무슨 말일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차가 뭘까요? 드라이브 카? 붕붕 카? 아니죠. 이 차는 뭘까요? 그 차도 차 중에 하나긴 한데 그 차랑 또 다른 차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 첫째 아들을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첫째 아들을 한자로 뭐라고요?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서 본 적 없어? 누구누구의 장남이라고 하잖아. 들어본 적 있어요? 장남. 첫째 딸을 뭐라고 해? 장녀라고 하잖아. 그쵸? 장남, 장녀. 그러면 둘째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차남이라고 합니다. 차녀라고 해요. 자, 다음.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대학교에서 1등이요. 그럼 이걸 전체 수석이라고 합니다. 수는 머리 숫자 1등이야. 2등을 뭐라고 하느냐? 전체 차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차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다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차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150만 원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딱 한 151만 원 정도, 151, 2만 원 정도 받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에 놓여 있는 사람을 여기에 있는 구간 바로 그 다음 계층이다라고 해서 다음 상위 계층이라는 말로 차상위 계층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차상위 계층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은 소득 계층으로 따지면 바로 뭐겠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의 바로 윗계층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차상위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합니다. 자, 야기는 불러일으키다는 뜻이죠. 차상위 계층은 수급 대상에 인접한 바로 위의 소득 계층으로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수급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차상위 계층은 현재 소득을 줄여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왜?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뭘 못 받는데? 지원금을 못 받잖아. 맞지? 그 다음에 다른 뭐 이 시에서 주는 혜택 뭐 이런 것도 못 받을 거 아니야. 병원비 뭐 할인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51, 2만 원 벌던 나의 노력을 어떻게 해버려? 한 80만 원 버는 노력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나 한 80만 원 월급 수급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150만 원 나라에서 맞춰줄 거니까 이 차상위 계층 열심히 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겠지. 근로 의지를 떨어뜨리죠. 맞죠? 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할 수도 있다. 이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다던 이 자활이라고 하는 게 뭐야? 스스로 활동하는 것을 돕는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다. 배치가 무슨 말인데요? 배치가 무슨 말이야? 의미상으로 싹 한번 연상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맞습니다. 반대된다는 뜻입니다. 자, 배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리를 배치하는 것도 배치야. 그런데 무언가와 반대되는 것이다. 서로 정반대된다 라고 할 때 이걸 또 배치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의 목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배치라고 하는 게 배반하다 할 때 배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쭉 해서 이 차상위 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목적과 배치됩니다. 요걸 찾으면 되겠죠. 차상위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자, 다음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 의 목적
배치. 요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제점, 어떤 문제점인데 요 두 가지 문제점. 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가 근로장려세제다. 자, 핵심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맞죠? 근로장려세제가 이제 등장해요. 자,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요. 자, 심사를 거쳐서 자격요건 충족자를 선정합니다. 이들에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액은 가구 특성, 소득 수준들을 고려하여 설정된 구간별로 다르게 결정된답니다. 구간별로 다르게 결정. 자,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자, 이 구간을 전부 다 외우거나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읽고 뒤에 문제 풀다가 구간과 관련돼 있는 그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눈을 바로 여기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시만 좀 해줍시다. 자, 이렇게 소득이 낮은 점증 구간, 그 다음 두 번째 평탄 구간, 그 다음에 점감, 가장 소득이 높은 점감 구간,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간을 나눠놨다. 자, 그래서 이런 점증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가지고 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돈을 더 많이 주는가,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그러다가 소득이 좀 중간 정도 되는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해도 급여액이 그냥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건 아니야. 안 주는 건 아닌데 내가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근로장려금을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 쌤도 받아봤어요. 좀 달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못 봤는데 이제 쌤 처음에 대학교 졸업했을 때 그때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 그쵸? 그때는 이제 뭐 모르고 이제 그 폰에 신청하라고 와가지고 신청했어요. 했는데 이게 또 그냥 나의 소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소득까지 다 포함이거든. 그래서 내가 일 구하고 나서 한 2년 차인가? 부모님이 이제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서 갑자기 무직자가 되셨어. 그러니까 부모님 무직자에 나만 직업이 있고 약간 이렇게 되는데 내가 사회 초년생이라 가지고 이제 월급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에 근로장려금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많이 줘가지고 한 달 월급만큼 줬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근데 이제 내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줄어들다가 이제는 못 받아요. 이제는 이제 이 구간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못 받는데 그 전에는 이거 좀 달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받고 처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계획이 없던 돈이 생겼잖아요. 바로 그냥 그 컴퓨터를 바로 질러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남았어. 풀로 맞추고도 돈이 남았어요. 그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일하고 싶은 의지가 좀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점점 좀 시들긴 하지.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원래 동기부여를 굉장히 길게 끌고 가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 순간적인 동기부여는 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왜냐면 올해는 못 갔는데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되거든. 이거 한 달 기분 좋단 말이야. 그런 건 좀 있죠. 자, 마지막 볼게요. 근로장려세제의 취지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과 연계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조하고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자,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을 보조하면서 동시에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게 목적이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 차상위 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대신 더 높은 소득을 위해서 근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자활을 통한 빈곤층 감소를 달성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고용을 증가하고 자활을 통한 빈곤층 감소가 목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아까 봤던 요 근로장려금 신청의 구간은 이렇게 이제 그냥 표시로만 좀 해두는 식으로 보자면, 자, 지금 밑에는 목적, 취지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장려세제 취지 1번 뭔데? 소득을 보조. 두 번째 뭔데? 일하고자 하는 동기고요. 그 다음 목적 1번 사회 전체 고용 증가. 그 다음 두 번째 자활을 통한 빈곤층 감소. 까지 하고 한 요 문제들 한 8문제인가? 7문제인가? 될 거예요. 요거 한 10분 또는 10분 조금 넘게 시간 줄 테니까 문제 한번 좀 풀어봅시다.